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7) 고요한 밤은 소리 없이 찾아와 깊어만 갔다. 새벽 1시가 지났을 때 한때 더버빌 저택이었던 깜깜한 농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2층 침실에서 자던 테스는 그 소리에 잠을 깼다. 그 소리는 못이 느슨하게 박힌 계단 한 구석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셔츠와 바지만 걸친 에인절이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테스는 기쁨을 느꼈으나 그의 눈이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는 언뜻 스며든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방 가운데로 오더니 멈춰서서 무너져 내릴 듯한 슬픈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죽었구나. 죽었어. 죽었어. 그는 심한 괴로움에 시달릴 때면 가끔 목류병 증세를 나타냈다. 결혼 전날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는 테스를 모욕한 남자와 격투했던 것을 잠자리에서 그대로 재현했던 것이다. 테스는 잇따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남편이 다시금 그와 같은 목류 상태에 빠졌음을 짐작했다. 남편에 대한 테스의 믿음은 깊었으므로 그녀는 남편이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간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설령 그가 손에 권총을 들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녀의 마음은 변함없었을 것이다. 클레어는 침대 가까이로 다가와 그녀에게로 몸을 굽히고는 중얼거렸다. 죽었구나. 죽었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긴 눈으로 테스를 들여다보던 그는 한층 더 몸을 구부려 두 팔로 그녀를 안았다. 마치 수의로 감싸듯 혼이불로 그녀를 감싼 다음 시체를 대하듯 경건한 태도로 그녀를 팔에 안고는 방 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중얼거렸다. 가엾고 불쌍한 나의 테스. 누구보다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의 테스. 그토록 착하고 성실하던 테스. 깨어있을 때 매정하게 억눌렀던 사랑의 속삭임이 버림받아 사랑에 줄인 테스의 귀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하게 들렸다. 설사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해도 그녀는 몸을 움직이거나 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는 숨소리마저 죽인 듯한 고요한 상태에서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아해하며 층계 한가운데로 내려갈 때까지 꼼짝도 않고 남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내 아내는 죽었어. 죽었다고. 클레어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잠시 난간에 기대섰다. 그가 자신을 난간 아래로 던져버릴지도 모르는데도 테스는 불안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안겨 있었다. 내일 그와 이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라리 이대로 둘이 함께 굴러떨어져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는 테스를 내동댕이 치는 대신 난간 받침대를 이용해 기대어 낮에는 업신여겼던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힘주어 안고는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에도 그의 잠은 깨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그는 테스를 안았던 한쪽 손을 잠시 풀어 뒷장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갈 때 그의 발이 문 모서리에 부딪혔는데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바깥으로 나온 그는 걷기 편하게 테스를 어깨에 걸머쥐고 강 쪽으로 걸어갔다. 다리 가까이에 이르자 다리를 건너지 않고
같은 방향에 있는 물방앗간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드디어 강가에 멈추어 섰다. 강물은 근처 몇 마일에 걸친 목장지대를 유유히 흐르는 동안에 도처에서 줄기가 갈려서 제멋대로 굽이 돌아 이름도 없는 작은 섬들을 감싸 돌고 흐르다가 다시 되돌아가 급기야는 넓은 원줄기와 합류되었다. 클레어가 테스를 안고 온 곳은 이런 물줄기를 만나는 곳이어서 강이 상당히 넓고 깊었다. 보행자를 위한 좁은 다리가 있기는 했으나 가을철 홍수에 난간이 떠내려가 발판만 남아 있었고 그 다리 바로 아래로 쏜살 같은 급류가 흐르고 있어 멀쩡한 사람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슬아슬한 길이었다. 어쨌든 테스를 아는 그는 발판만 남은 다리 위에 올라서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그는 테스를 물에 빠뜨리려는 것일까? 그럴는지도 모른다. 장소가 외진 곳이고 강물이 깊어서 그런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내일 헤어져 서로 떨어져 사느니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는지도 몰랐다. 쏜살 같은 물줄기가 둘의 발밑에서 소용돌이 치며 흘렀다. 물 위에 달 그림자는 이지러졌고 갈 길이 막힌 잡초는 다리 말뚝 뒤에서 너울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지금 급류 속에 빠진다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별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결혼한 사실에 대한 비난을 듣지 않게 되리라. 클레어와 함께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반 시간은 죽은 뒤에도 그리운 시간이 될지 모르나 만약 죽지 않고 살아서 그가 곧 꿈에서 깨게 된다면 낮과 같은 증오가 되살아나 지금 이 시간도 한낱 덧없는 꿈이 되고 말리라. 테스는 그와 함께 물 아래로 떨어지도록 몸을 움직여 볼까 하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목숨쯤은 이미 버리려 했던 것이니 상관없었지만 클레어의 목숨까지 빼앗을 권리는 그녀에게 없었다. 그녀는 클레어가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안겨 있었다. 강을 건넌 클레어는 테스를 안고 수도원 앞들에 다가섰다. 거기서 그녀를 굳혀업고 서너 걸음 더 나아가 수도원 안에 황폐한 성가대석에 이르렀다. 성가대석 북쪽 벽에는 짓궂은 여행자들이 흔히 그 속에 드러누워 보기도 하는 수도원장의 빈 석관이 놓여 있었다. 그는 테스를 그 빈 관에 눕혔다. 다시 한번 테스에게 입을 맞추고 마치 갈망하던 소망이라도 이룬 사람처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그는 석관과 나란히 땅에 눕더니 곧 깊은 잠에 빠져 통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의 행동을 뒷받침한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아 지쳐버린 모양이었다. 테스는 관 속에서 일어나 앉았다. 겨울철 치고는 따뜻하고 건조한 밤이었지만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오래 있다가는 병이 날 정도로 차가운 밤이기도 했다. 클레어를 그대로 둔다면 아침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러다가 곧 얼어 죽을 것 같았다. 그녀는 목류병자가 밖에서 쓰러져 자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테스는 그를 깨우면 그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는 괴로워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던 끝에 관에서 나와 클레어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는 깊이 잠들어 있어 몹시 흔들지 않고서는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제 그녀도 추위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무슨 방도를 써야만 할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는 흥분 때문에 몸이 훈훈했으나 그 황홀함이 사라진 지금은 시트 하나만으로는 너무 추웠다. 문득 테스의 머리에
그를 말로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테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의 귀에다 속삭였다. 여보, 이제 걸어봐요. 말과 동시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 행동을 유도했다. 그가 순순히 복종했으므로 그녀는 안심이 되었다. 테스의 말로 그가 다시 목류 상태에 들어갔음이 분명했다. 꿈은 이제 새로운 꿈으로 바뀌어 테스의 영혼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클레어의 팔을 잡고 돌다리를 건너 집 앞까지 왔다. 클레어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지만 맨발인 테스는 돌에 발을 다쳤을 뿐만 아니라 추위로 뼛속까지 얼어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으로 테스는 기쁘기만 했다. 그녀는 클레어를 그의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장작불을 피워 그의 젖은 몸이 마르도록 했다. 그녀는 장작불을 피우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의 잠을 깨우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깨어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깊은 잠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간밤에 잠자리가 불편했던 것을 클레어가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목류병적인 행동에 테스가 관련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테스는 그를 만난 순간 알아낼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난 후 몇 분 동안 지난 밤의 이상한 일들이 잠깐 머리에 스쳤으나 당장 처리해야 할 눈앞의 문제가 떠올라 그 일은 곧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다. 간밤에 결심한 것이 아침 햇살에 빛이 바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순수한 이성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슬프게도 그의 마음은 아침 햇살 속에서도 지난밤과 변함없었고 마침내 그는 파르스름한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와 헤어지려는 결심을 굳혔다. 분노에 뜨겁게 불타는 본능이 아니라 그 본능을 새까맣게 불태워버리게 하는 정열의 불길을 몽땅 빼앗겨 고작 해골만이 남은 꼬락선이나 그래도 그것만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본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클레어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때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짐을 꾸리고 있을 때도 클레어가 간밤의 일로 인한 피로감을 역력히 드러냈으므로 테스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자기 상식이 인정하지 않는 그녀에 대한 애정을 본능적으로 나타냈다는 것과 이성이 잠자는 동안 감정이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노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그녀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취중의 한 행동을 술이 깬 다음에 비웃는 것과 같은 짓으로 여겨졌다. 어쩌면 클레어는 그가 간밤에 나타낸 변덕스러운 애정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테스가 다시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갔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클레어가 편지로 부탁했던 마차가 이웃 마을에서 도착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간밤에 그의 애정을 확인했으므로 이별이 일시적인 것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별의 순간은 다가온 셈이었다. 짐은 마차 지붕에 실리고 그들을 태운 마차가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의아해하는 방앗간 주인과 이를 도와준 이웃집 여자에게 클레어는 방앗간 시설이 자기가 연구하려는 현대식 시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의 말이 옳았다.
그들이 결혼에 실패했다든가 함께 친구를 방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크나큰 희망을 안고 달렸던 낙농장 근처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클레어는 낙농장 주인과의 뒷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고 또 테스로서는 자신들의 지금 사정을 크릭 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낙농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가능하면 남의 눈을 피해서 큰 길의 낙농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 앞에서 마차에서 내려 나란히 오솔길을 걸었다. 버드나무는 잘려 없어졌고 그 그루터기 너머로 클레어가 테스를 쫓아다니며 청혼하던 장소가 보였다. 그 왼쪽에는 클레어의 하프 소리에 이끌려 들어갔던 산울타리가 그리고 외양간 뒤 저편으로 둘이 처음으로 포옹하던 목장이 보였다. 황금빛 여름 풍경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을씨년스러워 보였고 기름진 땅은 진흙으로 변하고 강물은 차가워졌다. 앞마당 문 너머로 그들을 본 낙농장 주인은 신혼부부가 나타났을 때 텔보데이스 근방 사람들이 흔히 보이곤 하는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을 마중하러 나왔다. 크릭 부인과 대여섯 명의 안면이 있는 친구들도 몰려 나왔으나 마리안과 레티는 보이지 않았다. 테스는 그들의 익살맞은 공격과 허물없는 농담을 겉으로 보기에 잘 받아넘기고 있었다. 사실 그러한 농담들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둘의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을 감추어야 한다는 데에 둘의 마음이 은연중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행동했다. 테스는 마리안과 레티 이야기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레티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마리안은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래봤자 여기보다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테스는 슬픔을 씻기 위해 정든 젖소들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며 작별을 고했다. 이윽고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사람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두 사람의 얼굴에 묘한 슬픔이 잠긴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생명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낙농장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란히 인사했지만 실상은 어색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둘의 태도에서 신혼부부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줍음과는 다른 초조한 빛이라든가 억지로 꾸민 것 같은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난 뒤에 크릭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신부의 표정이 왜 그렇게 딱딱해 보일까요? 두 사람 모두 나비령처럼 우두커니 서서 꼭 잠꼬대하는 것처럼 횡설수설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못 느꼈어요? 테스는 성질이 좀 별나긴 하지만 훌륭한 남자의 신보다운 긍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마차를 타고 신장로를 달려 나즐베리에 다다랐다. 클레어는 마차와 마부를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잠시 쉰 다음 그들 사이를 모르는 낯선 마부에게 테스의 고향 쪽으로 마차를 몰게 했다. 얼마쯤 가다가 갈림길에 이르자 클레어는 마차를 세운 다음 테스가 고향으로 갈 작정이라면 자신은 이곳에서 내리겠다고 말했다. 마부가 듣는 데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클레어가 근처 오솔길을 걷자고 하자 테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 클레어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우선 서로를 이해해야 하오.
지금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에게 노여워할 것까지는 없소. 나도 참도록 노력해 보겠소. 내가 자리를 잡으면 당신에게 주소를 알려주겠소.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게 되면 그땐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찾기 전에는 당신이 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소. 그의 가혹한 선고는 테스에게 치명적이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테스는 분명하게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을 속인 여자로만 그녀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에게 이처럼 매정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테스는 그 문제에 대해 클레어와 언쟁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가 한 말을 측은하게 되풀이할 뿐이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난 당신을 찾아가면 안 되겠군요. 그렇소. 편지는 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소. 당신이 아프다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이오. 하기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내가 먼저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될 거요. 당신의 뜻에 따르겠어요, 에인절. 내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다만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벌을 주지는 마세요.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 테스가 한 말의 전부였다. 만약 테스가 수단이 좋은 여자라서 한적한 이 길에서 연극을 꾸며 발악을 하며 울어대고 기절이라도 했다면 아무리 클레어의 결벽증이 확고부동한 것이라 해도 그녀를 당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엾게도 테스는 오랫동안의 괴로움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클레어로서는 일이 순조로웠다. 사실 그녀 자신만이 클레어에 대해 둘도 없는 변호인이 될 수 있었는데 자존심마저도 굴종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런 성질은 그때그때의 운명에 따라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더버빌 특유의 자포자기적인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테스는 몇 마디 하소연만으로도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고 만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헤어지고 난 뒤에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클레어는 은행에서 미리 찾아놓은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든 꾸러미를 그녀에게 주었다. 데모의 유언으로는 보석에 관한 권한은 테스의 일생 동안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안전을 위해 은행에 맡기겠다고 했다. 테스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자 그는 테스와 함께 마차로 돌아가 그녀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마부에게 마차 싹스를 지불하고 그녀가 내리는 곳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과 우산을 챙기고 나서 그곳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차는 천천히 움직여 언덕길을 올라갔다. 클레어는 마차를 바라보며 테스가 잠깐만이라도 마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으면 하는 덧없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테스는 기절한 사람처럼 의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또 그럴 기력도 없었다. 클레어는 멀어져가는 마차를 바라보다가 속상한 나머지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마음대로 바꾸어 읊조렸다. 하느님은 천국에 계시지 않고 세상은 모두 잘못 투성이로다. 테스를 태운 마차가 언덕을 넘어 멀리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갈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자신이 아직도 테스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38. 블랙모어 골짜기로 마차가 들어서면서
어렸을 때부터 눈에 익은 풍경이 펼쳐지자 테스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통행세를 징수하는 곳 앞에 마차가 이르렀다. 몇 해 동안 이곳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던 테스와 낯이 익은 문지기 노인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다. 근래에는 집에서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으므로 그녀는 문지기에게 마을 소식을 물었다. 네, 아가씨, 별다른 소식은 없습죠. 말로트 마을은 변함없지요 뭐. 누가 죽었다느니 하는 소식뿐이죠. 그리고 존 더베이 필드네가 이번 주일에 어떤 점잖은 농부에게 딸을 시집 보냈답니다. 존의 집안에서 신랑을 고른 건 아니고 이 고장이 아닌 다른 고장에서 잔치를 치렀나 봅디다. 신랑이 워낙 지체가 높아 존의 집안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집안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존의 집안이 유서 깊은 귀족의 집이고 가사는 이미 당진했지만 아직도 존경은 요즘엔 이렇게들 부르죠. 딸의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에게 한턱 단단히 썼지요. 존의 마누라도 밤 11시가 넘도록 퓨어드롭 주막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문지기의 이야기에 테스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짐과 소지품을 들고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잠시 짐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지기는 쾌히 승낙했고 테스는 마차를 돌려보낸 다음 뒷길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갔다. 저만치 자기 집에 굴뚝이 보이자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집에 들어갈 것인가 하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집에서는 부모와 형제들이 테스가 자신을 호강시켜줄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달콤한 상상을 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듯 정든 고향집 문을 향해 쓸쓸히 다가갔다. 테스는 집에 채 닿기도 전에 남의 눈에 띄게 되었다. 마당 울타리 옆에서 학교 다닐 때 친했던 한 친구와 만난 것이다. 친구는 어떻게 돌아왔느냐고 몇 마디 묻다가 테스의 슬픈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데 내 남편은 안 왔니, 테스? 하고 물었다. 당황한 테스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고 말하고는 친구와 헤어져 울타리를 지나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의 좁은 길을 따라 안채로 걸어 들어가자 뒷문에서 엄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턱에서 호디브를 짜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테스가 온 것도 모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테스도 따라 들어갔다. 빨래통은 예전과 다름없는 곳에 놓여 있었고 호디브를 옆으로 던져놓은 엄마는 다시 빨래통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아니, 테스가 아니니? 난 내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말 결혼하는 줄 알고 능금술을 보냈는데 네, 엄마, 결혼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 아니요, 벌써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그럼 내 남편은 어디 있지? 그이는 잠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갔다고? 그럼 언제 식을 올렸니? 내가 말한 그날 했니? 네, 화요일에 했어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 남편이 벌써 갔다고? 네, 그이는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아무 때라도 얻을 수 있는 그따위 남편이라면 차라리 지옥으로나 가라고 해. 테스는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편지하셨지만 난 그 사실을 그이에게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이가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거사, 이 바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이 어리석은 거사. 흥분한 나머지 더베이필드 부인은 테스와 자신에게 침을 튀기며 한껏 소리를 질렀다. 여러 날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바람에 테스는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었다. 알아요, 엄마. 나도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이가 너무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이에게 과거를 숨기는 건 차마 하지 못할 야비한 짓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해도 난 역시 고백하고 말 거예요. 그이한테 차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부터가 애당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그래요. 내가 그이와 결혼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이가 날 용서하지 않는다면 법률대로 나와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엄마, 내가 그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이와 결혼하고 싶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이에 대한 사랑과 그이를 속이지 않으려는 양심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엄마가 알아주신다면. 테스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흥분한 나머지 의자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알았다, 알았어. 이왕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니? 참, 넌 남의 집 애들처럼 영리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멍텅구리인지 모르겠다.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단념할 때까지 숨기면 될 일을 제 입으로 떠벌리다니.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아버진 날마다 롤리번의 집으로 퓨어트롭 주막으로 다니면서 내 결혼을 자랑하셨지 뭐냐. 내 덕으로 우리 집안도 옛날처럼 지체 높은 가문이 된다고 좋아하셨는데 주책 없는 양반이지 뭐니. 그런데 내가 일을 모두 망쳐놓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니. 더베이필드 부인은 자신이야말로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라는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엄마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말할 테니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 있으라고 테스에게 일렀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처음에는 딸의 이야기에 실망했으나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의 애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일요일에 비가 오거나 감자 농사가 신통치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의 재난 정도로 생각한 그녀는 이번에 테스가 당한 불행도 그것이 정당한 대가이건 어리석은 잘못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재난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 일에서 인생의 어떤 교훈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다. 테스는 2층으로 올라갔다. 침대가 놓인 자리가 바뀐 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전에 자신이 쓰던 침대는 동생들이 차지해버려 그녀는 잠자리마저 없었다. 아래층 방은 천장에 널빤지를 대지 않아 그곳에서 하는 말을 대강 다 들을 수 있었다. 곧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버지는 암탉 한 마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아버지는 두 번째 말도 팔아버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요즘은 바구니를 팔에 걸치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하는 신용을 보이려고 걸핏하면 닭을 안고 다녔으나 오늘 아침에도 닭은 거의 1시간 동안이나 롤리버 술집 탁자 다리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막 얘기하고 오는 길인데. 존 더베이필드는 테스가 목사집 며느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어
목사에 관해 주막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요즘은 그저 목사라고 불리지만 옛날에는 그 집안도 우리처럼 경이라고 불렸다는군 그래. 테스가 너무 여기저기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아무쪼록 이제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더버빌이라는 성이 남편 성보다 훌륭하니까 그 성을 쓰는 것이 나을 거라고 떠벌리고 나서 딸애한테 편지가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더베이필드 부인은 편지 대신 불행하게도 테스가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딸의 불행한 이야기가 끝나자 더베이필드의 얼굴에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침울하고 괴로운 기색이 떠올랐다. 거나한 술기운도 가신 듯 그는 다른 사람의 이목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이걸로 끝났다는 말이야? 우리 가문 킹즈비어에 큰 납골 땅이 있는 우리 가문이 이게 무슨 꼴이지? 롤리버나 피오드롭 술집에 모인 친구들이 힐끔힐끔 곁눈질하면서 손가락질할 걸 생각해 보라고. 그치들은 이렇게 떠들어댈 거야. 그거 참 굉장한 혼인이군. 덕분에 자네도 옛날의 지위와 채통을 되찾게 될 걸세 하고 말이야. 여보, 가문이고 뭐고 창피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한데 결혼을 했다니까 언제까지나 여편네로 데리고는 있겠지. 그야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애는 그럴 생각이 없나 봅디다. 여보, 그 애가 정말 결혼은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번처럼 된 건 아닌지 몰라. 가엾게도 테스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자기의 말이 부모에게까지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자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인가. 아버지마저 자기를 의심하는데 하물며 이웃사람과 친구들은 오죽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도 머무르지 못할 처지임을 깨달았다. 테스는 사흘 동안만 집에 머무르리라고 결심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마침 클레어에게 짤막한 편지가 왔다. 북부지방으로 농장을 보러 간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클레어의 아내로서의 참다운 위치가 그리웠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틈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그녀는 그 편지를 구실로 집을 떠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식구들에게 남편을 만나러 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테스는 남편이 자신에게 무심하다는 비난으로부터 그를 감싸주기 위해 그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을 가족들에게 선선히 떼어주며 지난 몇 해 동안 부모님에게 끼친 근심에 대한 약소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테스는 자신의 위신을 세운 다음 가족들과 헤어졌다. 그 뒤 더베이필드 집안은 테스가 주고 간 선물 덕분에 얼마 동안 활기를 띠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젊은 부부 사이에서 생긴 불화가 헤어져서는 살 수 없는 둘 사이의 지극한 애정으로 다시 회복되었노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